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일 기업인들이 모이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신산업 분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불확실한 금융 상황에 따라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방송 채널 사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손봤습니다. 이에 홈쇼핑 업계는 송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VB 사태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요동치면서 국내 증시도 변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증시 키워드 이슈플러스에서 다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방일 둘째 날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한일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첨단 신산업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이 주최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습니다. 한일 경제인 행사에 대통령이 참여한 건 14년 만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주요 5대 기업 총수 등 12명이, 일본에선 스미모토, 미쓰이, 미쓰비시 상사 등 11명의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일 경제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이 다양한 글로벌 아젠다에 공동으로 협력 대응해 나가자며 특히 디지털 전환과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제 발표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토대로 미래 세대의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대됐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동반 참석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행사에 참석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한국우주항공산업 카이가 2050년까지 매출 40조, 세계 톱 7위 목표를 담은 경영 전망과 2050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내년 미국 진출과 차세대 주력 사업, 수주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이는 오늘 서울 공군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50년 매출 4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올해를 성장 모멘텀으로 퀀텀 점프를 이뤄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 150조 규모의 대형 사업 6개를 미래 먹거리로 내놨습니다. 6세대 전투기와 수송기, 차세대 고기동 헬기, 민군 겸용 AAV, 독자 위성 플랫폼과 위성 서비스, 우주 탐사와 모빌리티, 활용 솔루션 등 6개 대형 사업을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연구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제조 생산 기술의 강점은 유지하되 수출이익으로 연구 개발에 재투자하고 새로운 품목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말했습니다. 수출을 통해서 또 생산을 통해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R&D에 투자를 하자. 수출면에서는 올해는 UAE와 이집트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미국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이집트의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비행체 연구소 드림랜드를 본따 미래 융합기술원을 신설하고 500명 규모의 연구 인력을 투입해 초소형 위성을 중심으로 한 뉴스페이스 사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나섭니다.
카이는 올해 매출 3.8조, 수주 4.5조 달성을 목표로 국산 완제기 수출과 민수 물량 회복에 집중합니다. 카이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2050년까지 세계 7위의 항공 우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리스크 관리를 올해 은행 감독 방향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SVB 사태 등 글로벌 금융 상황이 국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인데요. 다만 사회적 책임 카드를 재차 거론해 은행 압박 강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감원은 오늘 은행권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2023년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 화두는 단연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우선 당국은 고금리, 고환율, SVB 사태 등의 대내외 요인으로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불확실한 현 금융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이는 충당금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졌는데 금감원은 대손 충당금 금액으로만 보면 양호한 수준이지만 여신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총 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로 보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즉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건전성 강화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던 은행의 보수 체계와 사회공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당국은 성과급과 배당금은 자율의 영역이라면서도 고객과 사회에 투명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은행의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고객과의 동행이 중요하다면서 더 적극적인 사회공헌에 대한 압박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은행의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고객과의 이제 동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아마 이제 추진하시고 이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이날 은행권 보수 체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콕 집어 지적한 만큼 은행권을 향한 압박은 또 한 번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유료 방송사와 TV 홈쇼핑 간 송출 수수료 갈등에 대한 정부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이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쇼핑 업계는 수수료 부담을 한시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TV 홈쇼핑 납품업체의 수수료율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홈쇼핑 업계가 송출 수수료 부담을 한시름 덜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유료 방송사가 홈쇼핑사에게 송출 수수료를 통지하던 방식이 협의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송출 수수료 산정 항목 중 유료 방송사가 정확한 정보 공개 없이 수수료 인상의 근거로 삼아왔던 항목들도 삭제됐습니다. 바뀐 개정안에 대해 홈쇼핑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호 간 협의를 통해 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고 홈쇼핑 실적이 실제 송출 수수료에 반영되는 근거가 갖춰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홈쇼핑 업계의 송출 수수료 부담이 덜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홈쇼핑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업체에 대한 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의 60% 이상을 가져가는 송출 수수료는 업계에서 부담이었던 부분이라며 이런 부담이 완화된다면 협력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송출료를 낮추기로 한 결정은 아닌 만큼 납품업체까지 혜택이 이어질 수 있는 변화는 아니란 시각도 있습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송출 수수료 상승률이 완만해질지는 몰라도 수수료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잘 지켜질지도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검증하는 대가 검증 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여 개정안이 지켜질 수 있게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은행가의 잇따른 파산 위기와 그 여파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후폭풍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 점치기 참 쉽지 않은데요.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증시 이슈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부터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은행의 위기 진화입니다. 자,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의 화두는 단연 금융권의 시스템 붕괴 리스크였을 텐데요. 네.
자, 일단은요, 이 시발점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SVB의 폐쇄였습니다. 이 SVB가 장기물 국채에 투자를 하면서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고요. 자, 이 가운데 예금을 대량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시장의 우려가 깊어지자 정부가 일단 진화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예금자 전액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면서 안도감을 좀 준 건데요. 자, 이렇게 사태가 좀 일단락이 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이 불씨가 스위스의 2대 은행인 CS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 CS은행에도요, 이 전례 없는 투자자들과 고객들의 이탈 현상이 이어지면서 위기설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자, 특히나요, 이 CS 위기설은 이미 2021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 텐데요. 두 건의 천문학적인 투자 실패, 여기에 5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는 적자 행진, 또 최근에는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있다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뇌관이 좀 터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게 자칫 제2의 리먼 사태로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깊어지면서 정부가 또다시 부랴부랴 진화에 나섭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최대 70조 원의 긴급 수혈에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다소 안도감을 찾았는데요. 자, 이렇게 사태가 끝나나 싶었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지방은행, 중소은행이 또다시 위기설이 점화가 됩니다. 바로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의 위기설이 재점화가 된 건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의 대형은행 11곳이 손잡고 구원투수로 등판을 합니다. 자,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최대 우리나라 돈으로 39조 원 정도를 무이자로 예금을 예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다시 시장에도 안정세를 되찾게 됐습니다. 자, 이런 발빠른 진화 덕분에 시장에 안도감이 돌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여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게 금융시장에 정말 치료제가 될지 아니면 단순한 인공호흡기를 붙인 것인지 이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네, 민간은행과 정부 모두 발빠르게 대응해서 최대한 조기에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 어디로 향할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기준금리입니다. 사실 SVB 폐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자, 이렇게 되자 시장에서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제동을 좀 걸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간밤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결국 단행을 했습니다. 자, 이 ECB는요, 금융위기와 인플레 이 두 가운데 결국 인플레이션 잡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FOMC 정례회의로 쏠리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연준이 0.2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혼란이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을 조금 자극시킬 수는 있지만 이게 연준의 어떤 인플레이션 대응이라는 최종 목표를 바꿀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CME 패드워치에 따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 주 FOMC에서 0.25% 금리를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진행할 것이다라는데 80% 정도가 그 예측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업종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시장의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죠. 어떤 업종에 관심 가져야 될까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수혜주입니다. 자, 일단은 정책 수혜주, 반도체주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정부에서 지금 반도체 지원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로 인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골자인 이른바 K-칩스법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요즘 챗 GPT가 굉장히 열풍인데요. 이 챗 GPT 열풍 속에서 이 AI 하드웨어가 좀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나 CPU, 이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반도체주가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혜주는요, 바로 이 대기업의 투자 수혜주입니다. 로봇 관련주인데요. 최근 로봇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증권가에서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라거나 어떤 수치화된 기반의 주가 상승이 아니라 단순히 이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최근 증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플페이 서비스 개시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교통카드 사용 여부와 단말기 보급 등 이 보편화가 되기 위해 산적한 과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삼성페이를 위협할 수 있는 상대가 될 거란 시각이 많은데요.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플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다음 주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와 현대카드는 오는 21일 국내에 애플페이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애플이 한국 출시를 공식 발표한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출시 초기에는 양사의 제휴에 따라 현대카드만 지원됩니다. 다만 애플페이가 자리 잡는 정도에 따라 다른 카드사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아직 교통카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통카드 회사와 아직 직접적인 계약이 없었기 때문인데 쿠레일과 다른 교통카드와 제휴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티머니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애플페이 인프라는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로 구축돼 있습니다. 애플페이 지원 단말기 보급률이 5%에 지나지 않아 커버리지 확장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애플페이가 삼성페이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간편 결제를 선호하는 MZ세대들의 경우 아이폰 충성 고객이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국내 수많은 아이폰 유저가 애플페이의 국내 상입을 기다렸던 만큼 단말기 보급 및 가맹점 제휴 등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간편 결제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의식한 듯 삼성페이는 네이버페이에 이어 카카오페이와도 연합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온라인 시장에서의 결제 범용성을 높이겠다는 보관입니다. 애플페이 관련한 인프라가 넓어질수록 삼성페이는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인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우주항공청이 제조는 사천, 연구는 대전으로 기능이 분산될 수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 설립. 최근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을 조기에 유치하기 위해 성공회의소가 서명운동을 펼치고 지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입법 예고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청사 입지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우리 사천 시민들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염원의 마음을 담아서 특별법이 국회에서 잘 통과되어서 연내에 개청될 수 있도록. 최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우주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가 세종시를 꼽았고 사천시를 꼽은 응답자는 8%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사천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도 항공산업에 대해서 기계 장비, 인력, 또서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또 지역균형 발전 측면도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 우주항공청이 출범 초기부터 제조는 사천, 연구는 대전으로 기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행정복합타운 조성, 그리고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정주 여건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주항공청이 연구와 생산 행정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한 곳의 기능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글로벌 워치 진행을 맡게 된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글로벌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파리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식당에서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식사를 해야 할 정도인데요. 파리시청에 따르면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쓰레기 수거원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6,000톤 이상의 쓰레기가 거리에 방치돼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 개혁안에는 쓰레기 수거원과 운전자의 정년이 57세에서 59세로 연장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파리를 찾은 스페인 관광객은 아름다운 파리를 기대하고 왔는데 쓰레기를 보니 실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거원들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20일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아름다운 파리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말라위 남부의 한 마을. 주민들이 폭우 속에서 사망자를 묻기 위해서 무덤 구덩이에서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열대성 사이클론 프레디가 지난 주말 아프리카 남부를 강타하면서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다리가 무너지고 도로 곳곳이 파괴됐는데요. 말라위에서만 최소 326명이 사망하고 8만 8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프레디는 2월 초 호주 서북쪽 앞바다에서 시작돼 인도양을 가로질러 지난달 21일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를 강타했습니다. 같은 달 24일 모잠비크에 상륙한 뒤 다시 방향을 틀어 마다가스카르에서 더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했고 지난 주말 모잠비크를 재차 휩쓸었습니다. 이로 인해 말라위와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에서 지금까지 프레디로 인한 누적 사망자 4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아르헨티나 서민들이 치솟는 물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102.5%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올랐는데요. 아르헨티나 물가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건 1991년 이후 처음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해부터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75%까지 올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재정 적자의 폭염까지 겹치면서 식료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부근의 한 시장을 찾은 시민은 남아있는 물건도 없고 살 돈도 없다. 어떻게 장을 보겠냐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아르헨티나 시민은 치솟는 물가로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은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라질의 화산섬 트린다지에서 플라스틱 파편으로 만들어진 바위가 발견됐습니다. 바위와 초록색 물질이 엉겨붙어 있는 모습인데요. 산토스 연구팀이 이 플라스틱 암석의 화학 성분을 조사했더니 플라스틱 파편 상당수가 해변에 널린 어구와 어망과 일치했습니다. 그물들이 해류를 타고 해변으로 쓸려온 뒤 온도가 오르면서 녹게 됐고 바위에 달라붙어 플라스틱 암석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페르난다 아벨레 산토스 지질학자는 오염이 지질 분야까지 도달한 새롭고 무서운 일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인류세의 증거라며 인류가 버리는 쓰레기까지 지질학 물질로 기록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린다지 섬은 매년 거북이 수천 마리가 알을 낳기 위해 찾아오는 푸른바다 거북이 보호구역입니다. 이상 글로벌 워치 박세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당정은 곧바로 개편안 보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어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전례 없는 세제 지원책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본사 소재지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경상북도 포항시로 옮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주말 동안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는 전국이 흐리거나 구름 많은데요. 토요일은 내일 낮부터는 구름이 조금씩 걷혀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 3도로 시작해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높은데요. 한낮 최고 기온도 14도, 1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니까요. 환절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날씨는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지만 많이 건조합니다. 건조특보 현황 보시면 서울과 경기 성남 구리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비 소식은 다음 주 화요일에 들어있어 그전까지 건조함이 더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인천 3도, 춘천 영하 1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6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 강릉과 울진 5도입니다. 낮 기온은 강릉과 울진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 6도, 제주 9도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부산 16도,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와 동해는 구름 많겠고 남해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도에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